프로젝트별로 이제 상황이 다 다르죠. 체크하실 것들이, 자, 첫째, 내가 매입하시는 부지에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지, 예전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띄워보시면 나옵니다. 거기 지구단위 계획이 묶여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도 내가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 돼요. 그러면 거기가 뭐 그 용도 제한도 있고, 뭔가 그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 공장을 지으러 갔는데 도심지에 공장을 못 짓죠. 그리고 그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도 좀 더 들어가시면, 이게 도로인데 내 필지가 여기 있다. 그 옆에 필지 이렇게 있고 옆에 필지 있다. 내가 이 필지를 코너 부지에서 좋다고 사십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 점으로 찍어가지고 공동 개발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이거는 권장이 아니고 의무인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이거 사셔서 여기 리모델링밖에 못 하세요. 이런 경우는 좀 기다리시거나 자본이 추가돼서 이 땅까지 사시면 좋습니다. 비용이 좀 들어가죠. 사업성은 아주 좋아집니다.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지구단위 계획에 공동개발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독 개발이 가능합니다. 그 지구단위 계획 외에도 높이 제한이나 그 뭐 방어계획지구, 뭐 대공방어죠. 뭐 이런 지구들이 많이 있어요. 신축하실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높이 제한이죠. 800%를 지어야 상업지겠죠. 800%나 용적률을 완화받아서 1000%까지도 지을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. 근데 높이를 50m까지 제한하였어요.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. 무슨 얘기냐? 이게 그 최대한 50m 안에서 용적률 800%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이게 어떻게 찾게 되냐? 이 100평짜리 집을 건폐율 60%, 용적률 800% 지으면 60평으로 해가지고 15층 지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? 건물 바닥에서 천정까지 4m짜리 지으면 60m잖아요. 그렇죠? 이걸 다 못 찾아 먹어요. 그럼 결국 몇 층 지어야 되냐? 13층 정도가 맥시멈입니다. 이렇게 해놔도 이 제한이 먼저예요.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. 막연히 여러분들이 용적률 800%니까 좋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건축선이 저게 여러분들 신축할 때는 치명적입니다. 이 건축선에 따라서 어떤 데는 도로 폭이 좁은 데는 건축선이 3m가 아니고 5m씩 뒤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도로 바로 앞에 이렇게 지어졌는데 건축선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요거는 신축 못하고 리모델링 하셔야 되겠죠? 반이 잘려나가시니까. 이게 코너 건물은 다 좋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건 큰 오산입니다. 큰일 납니다. 광진구에 이런 코너 건물이 있었어요. 이 코너 건물을 보니까 뭐 1년 전인 매입을 하시는데 다시 내놓으셨어요. 이걸 왜 내놓으셨을까를 봤더니 이게 건물이 반이 잘려나갑니다. 반이. 이게 건축선이 건물 반이 있는 겁니다. 이쪽 편은 사실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건축선이 뭐 한 3m, 통상 한 3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건물은 8m 정도 들어가 있죠? 5m에서 8m 정도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. 그거 잘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같은 사거리에 있더라도 건축선이 다릅니다. 그런데 이 건물 개인이 샀는데 반이 날아가면 건물 못 짓죠? 도시계획선에 보면 서울시에서 전체를 짤 때 반반씩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근데 그 도로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강남대로에서 보면 한쪽은 서초구고 한쪽은 강남구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강남구 쪽보다는 서초구 쪽이 그 건물이 잘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달라서 그렇습니다. 도로를 마주보고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도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도 보셔야지만 이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. 가장 중요한 거죠. 건물주의 재무 상태에 적합한 공사 진행 방식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, 이게 여러분들 건물 투자를 하실 땐 개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. 법인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뭐 유한회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매입하시는 소유주의 형태에 따라서도 재무 상태나 공사 진행 방식도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. 일반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시설 자금, 기존의 법인 같은 경우는 운영 자금으로도 받으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신탁 방식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PF 방식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융권은 PF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. 왜냐? 수수료가 많이 생기니까. 그런데 개인이나 일반 신설법인들, 말 그대로 임대사업자로 내서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PF 방식보다는 최대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반 대출로 하시는 게 금리 부분이나 금융비용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. 요즘에 이제
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당연히 이거는 신축하게 되면 PF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잠자고 있는 그 부동산 자산이나 여러분들 그 경제력이나 어떤 소득 수준에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 대출도 충분히 받으셔서 시설 자금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꼼꼼히 좀 따져 보셔야 된다.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보시면 건물 투자할 때 법인이 유리하다라고 하시는데 꼭 법인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. 오히려 개인이 유리한 건물도 있어요. 개인으로 가지고 계셔서 내가 집이 한 채인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분들은 오히려 개인으로 하셔서 주거 면적을 높이셔서 세금 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. 법인은 양도소득세 20% 때문에 법인 투자를 권장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개인도 더 유리하신 내용도 많아요. 이게 그렇게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느냐? 사실은 이걸 공부를 하셔서 다 체크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빌딩이 어렵다고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빌라들 같은 경우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 이상 확보되어 있는 건물도 있어요. 이거를 용도를 근생이나 업무시설로 바꾸게 되면 주차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매력적입니다.